진작에 뵙고 싶었는데 오늘 배국의 정치 1번지에 처음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진작 제가 뵙고 싶었는데 못 모시다가 오늘이 마침 우리 배국의 정치 1번지 200회 되는 날이거든요. 아, 네. 특별한 날 모시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뵙기에는 좀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좀 여리게 보이시는 스타일인데 검사 출신이시죠? 네, 부장검사까지. 24년 차, 23년 검사했습니다. 검사하실 때 여성이고 좀 연약하게 보이니까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그런 피의자들 없었습니까? 네, 근데 검사라는 직업이 그 무관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문관이고 친절하게 실체를 밝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강하고 세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같이 수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특수부 검사들이 좀 무리하게 또 가혹한 수사, 또 표적 수사나 이런 수사 때문에 뭐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의원님은 검사를 하시다가 이제 정치를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내가 조국혁신당에 가서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검사를 오랫동안 했고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때문에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권의 남용, 그동안 문제됐던 많은 위법한 그 검찰의 행태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권을 건강하게 국민들께 재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런 의지를 가장 잘 관철시킬 수 있는 당이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당 이제 강령 1호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국혁신당에 또 입당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법사위에서 지금 하시는 활동을 보면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 개혁을 완성하면 의원직을 그만두겠다? 예, 제가 이제 정치 입문하게 된 계기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제가 더 이상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무도한 검찰 정권, 이제 독재 정권이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독재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잖아요. 국회를 무시하고 정치가 실종되고 이런 이제 그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 검찰 정권이.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검찰 그 개혁 여러 가지 입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것들 포함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 입법들이 또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그래서 검찰권이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되면 저 같은 검사 출신이 더 이상 국회나 정치에 이렇게 나서는 일은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이제 검찰 개혁에 여러 번 이제 뭐 국민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검찰권이 너무 과도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뭐 공소 취소권, 뭐 이런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폐해, 가장 부작용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 정권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정치 세력들에게 복무하다가 권력에 복무하다가 마침내 검찰의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정치 권력까지 획득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검찰권 남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명품백 수사라든가 뭐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에 반해서 야당 정적들에 대한 수사는 너무 가혹한 이런 그 부당한 상황을 그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사 기소를 그래도 최소한 분리하는 것,
수사는 수사청이 하고 검사는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그 감독하고 그 다음에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는 이런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이제 기본이 될 것이고, 그럼 기소할 때도 국민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기소 대배심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이루고, 또 이제 마침내 제일 또 그 종착으로는 또 그 검사장을 직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 저희 당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검찰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민주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완전히 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검사는 기소권만을 가지는 공소청으로 거듭나고, 수사는 수사청이 그 전담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어서 검사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법한 수사는 없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독하는 그런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이제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 개정은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헌법에 그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제외하고는 뭐 그 헌법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고요. 수사권 관련해서.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도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충분히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에서 해임 당하실 때 총장이 윤석열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올해 3월 6일 날 제가 해임을 당했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가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중대 비위에 해당해서 면직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찰 과정에서 일부 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것을 비위 사실로 해서 해임이 됐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제가 수행한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기 때문에 지금 징계 취소 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원석 총장 때입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원석 총장이 맨 마지막에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원석 총장을 겪어보셨던 박은정 의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가 사이가 좀 틀어져서 이원석 총장이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은 저렇게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친윤 검사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그 자리에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사실은 이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수사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국회에서 지금 발의되어서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처리 과정, 명품백 수사 과정에서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나중에 본인에게 문제를 묻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신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도 해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모양새를 만든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 몸담으셨던 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검찰 스스로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 검찰이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검찰의 몰락을 더 앞당기고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상황이 아주 나쁘게 흘러갔을 때
검찰에 몸담으셨던 분이니까 검찰이 윤석열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검찰을 살려야 돼라고 하면서 돌아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검찰이 배출한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해. 이쪽으로 뭉칠 것 같습니까? 이제 우선은 지금 검찰 그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주류의 검사들이, 친윤 검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운영하는 검찰권 행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검사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저를 해임한 것처럼 굉장히 불이익 처분이 우려되어서 그 자신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류 친윤 검사들이 이 검찰권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리에 있는 한은 그렇게 검찰권은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특수부 검사들,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해서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거, 그게 모양새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것조차도 이제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창수 검사장도 친윤 특수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검찰의 이제 그 주요 포스트에 특수검사를 처음에 포진시켰다면 지금은 친윤 검사이긴 하지만은 공안이나 기획검사들 중심으로 다시 진용을 짜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대통령 정권, 이 윤석열 정권이 가는 한 검찰 내에서 반기를 들어서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든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네. 일단 청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는 기소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김건희, 최재형 목사 둘 다 불기소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요, 기소 권고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명품백을 받았던 것으로 구성이 가능한 사안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재형 목사도 불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6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냥 이 정권과 같이 이해관계, 명운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겠죠.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김주현 수석이라든지 심우정 총장이라든지 검찰의 주요한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 중에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포션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사단이라고 우리가 뭐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적은데 검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검찰권 행사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 그 외에 다른 검사들은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검사는 자신도 좀 어떻게 이 정부에서 출세를 좀 해볼까 하면서 거기에 좀 이렇게 지향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상 그 검사들은 수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를 해놓으면 그 공직
공직자는 남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 검찰개혁의 방향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거기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검사나 검찰 수사관, 이게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이 좀 더 그 권한이 분산된 상태에서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임도 당하고 그러셨는데 그때 검찰에 계시면서 봤던 윤석열.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또 법사위에서 또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있으실 거고 제보도 받으실 거고 연구도 해보실 거고 국회에서 보신 윤석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3차장 검사였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봤던 윤석열 검사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똑같다.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하는 방식과 내용이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운영했던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해서 그것이 중대비위로 인정이 돼서 제가 감찰에 나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혜병 수사, 순직 수사 외압을 행사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참모들을 내치는 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계속 이렇게 중용해가지고 회전문 인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검찰에 있을 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감찰을 그러니까 올바른 제대로 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부당하게 해임을 시키고 박정훈 대령 건도 그렇고 네,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그런 것을 도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검사를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짓을 하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특수부 검사들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은 이제 직접 수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피의자를 악마화하고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구속시켜야 되고 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는 피의 사실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압수수색 단계부터 피의자는 정말 나쁜 사람을 만들거든요. 모멸감을 주고 그 동력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서 구속을 시키고 뭐 꼬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수사가 굉장히 수사건이 물론 정의로운 수사를 할 때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 내에서 상대를 계속 악마화시키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증언 관련해서도 의사 집단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마치 이렇게 대립해야 되는, 국민과 싸우는 이런 구도로 계속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검사 출신, 특히나 이제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이 사고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것이 감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측근인 경우에 더더욱이 수사를 잘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공익적인 자세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막기 위해서 무리한 비위를 저질러서 감찰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은 굉장히 사적이다. 그 다음에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도 판사를 사찰하는 문건을 검찰총장이 전달시키고 이런 것들이 비위 사실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굉장히 검찰 중심의 자신만 옳다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준성 검사가 정책관이었습니다. 장모 대응 문건을 또 작성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났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로펌처럼 대검찰청이 운영됐다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직을 사적으로 사유화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제 대통령실의 운영, 국정 운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기사가 났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법조계 선배가 그 김건희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거 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선배님 제가 집사람한테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럴까요 정말? 예,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정부를 탄생시킨 서로 간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저는 우위에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너는 내가 만들어줬어.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지금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연결고리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채병 순직 수사 외압 관련해서도 이종호 씨가 나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잖아요.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 또 연결이 되면서 뭔가 여사와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도처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 그 난맥상 중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사라지고 없는 상태. 그렇다면은 더 여사가 우위에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김건희 씨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이제 참 절단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도 저렇게 손을 못 쓸 처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이제 법사위에 이제 박지원 원장님께서 또 어디 절에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논란이 되셨는데. 그래서 화냈대요. 네, 쓰레기 하치장이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할 것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버리셔야 된다. 더 이상 이제 방어를 하기에는 저는 힘에 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했다가는 국민의힘 정당이 70년 존속되어 온 정당 아닙니까? 보수 정당으로서. 그 존립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양식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제 아까 뭐 65%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저는 한 70%, 80% 국민들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이 돼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어쨌든 정부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앞으로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재의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의결이 저는 또 될 수도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할 정도 됩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좀 만나 보면 정말 우리도 걱정이에요. 이번에는 뭐 해야 될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요. 국민의힘 의원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여전히 그 방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풀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회피하고요. 예, 그런 정도 수준에는 이르렀고,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문제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으로 있고요. 예. 뭐 앞으로 어쨌든 대선까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재의결도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탈표가 채병 순직 그 사건 때, 채병 특검법 사건 때 이제 나왔었고요, 일부. 그래, 조금 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한다고 하잖아요. 명품백 사건을 다음 주쯤에 불기소한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불기소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을 거고, 공천 개입 의혹도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사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이 특검법으로 어쨌든 전국을 돌파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것도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탄핵입니까? 저희가 당론으로 탄핵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지금 매주 그 탄추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보도 받고 있고 마침내 저는 이제 탄핵을 할 시점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에 임기 단축 개헌을 혹시 조국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총선 직후에 총선 이제 저희가 기간에, 개원 예. 후에 예. 임기 단축 개헌 그 대통령 중임제에도 저희가 의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뀐 겁니까? 바뀐 것은 아니고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예, 투 트랙으로 가고 어느 한쪽에서 힘이 실릴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국의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이거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임기 단축 개헌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임기는 단축해야 되는 거겠죠. 임기 단축 개헌에 만약에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윤석열 쪽에서 오케이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하면 조국당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단축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또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것은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겠죠.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만약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지나간 죄는 묻지 말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는데 이제 오죽하면 빨리 끌어내려야 되니까 네. 그렇겠지만 국민들 정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국 신당 입장이 혹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박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당에서 그 부분 뭐 깊이 있게 논의해 보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를 떠나서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그 사면을 해준다라든가, 그러니까 수사도 하기 전에 그거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 닉슨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가능했었죠. 근데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그런 제도 자체가 없고 제가 있는데 넘어갈 수는 맞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요.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어제 갑자기 들었어요. 박근혜 때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증오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빨리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뭉쳤고 촛불을 들었고 혁명을 이뤄냈는데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배신감, 증오, 분노 이런 게 좀 가득한 것 같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하는 데 대한 분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과 맞서 싸우고, 국민의 어쨌든 뭐 안전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요, 아직도 지금 대정부 질문에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또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측근, 그리고 지금 임명되는 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친일 논란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적 분노가 이제 처음에는 이상했다가, 이제는 이제 분노가 너무 많이 차 있는 상태여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뭐 수사도 하고 탄핵도 됐지만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도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중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친박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그거를 수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해놓고는 자기는 이런 공천 개입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쨌든 이중성, 위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감정, 분노를 더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띵해가지고 끝자리까지 확 나눠서 이렇게 받아온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검사로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뭐부터 하시게 됩니까? 자금의 흐름을 저는 쫓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이 그 김영선 의원의 명태균으로 흘러가서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가 받은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또 흘러갔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그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된 정황들이 지금 녹취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가 무상으로 그 제공을 받았다면 그것이 그 부정 정치자금 수수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혹시 회계 책임자가 그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그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건 당선 무효로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안 되고 이래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탄핵이나 어쨌든 헌법 위반으로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엄중한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공수처에서 진행을 아마 할 텐데 이것만 제대로 수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정농단이라든가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의 잘못들이 그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도 나오면 저는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그 수사를 촉구하는 네.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근데 이게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언론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언론에서 사라지더라도 국민들은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노가 언젠가는 조만간 저는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인터뷰를 잘 해주셔서요. 끝으로 지금 이제 보궐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네. 박 의원님이 워낙 인기가 좋으시니까 이렇게 좀 와달라고 그러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 이제 당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선거 지원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법사위 일정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선거에 좀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새빙선 역할을 한다고 약속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또 새빙선 역할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또 악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본업인데 그 일을 좀 잘 해주시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좀 힘을 많이 실어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단위님께서 소녀 같은 목소리 체구도 자그마하시고 여리여리하신데 대단하십니다. 풍금 소리에 맞춰 가곡을 부르시면 딱일 것 같은 이미지인데 말씀에 힘이 있으시고 소신도 뚜렷하시네요. 믿음이 갑니다. 건강도 돌보시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런 글 주셨네요.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신 한동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신 뒤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꼭 모셔달라고 하도 부탁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한동수 변호사님을 다시 뵙고 싶어 하는 게 아침 이슬 부르셨을 때 그 눈물을 다시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온갖 의혹들 때문에 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럴 때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아니 변호사님 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그건 감찰 대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검찰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방임, 이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감찰 대상이죠. 네, 지금 만약 감찰부장으로 계셨다면 네. 이렇게 수많은 의혹들이 나오는데 검찰이 꼼짝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구체적인 일단 대검 감찰 부서에 대해서 감찰 부서가 이제 독자적인 여러 가지 이제 검사의 불공정한 행사에 대해서 감찰부 전체의 인력들이 좀 나설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돼야 되는데 뭐 약간 대검 감찰부의 그 독립성들이 검찰총장의 지휘권 하에서 사실상 종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감찰부서 내에서의 검사들은 사실상 움직이질 잘 못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검 감찰부 내에서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러한 권한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마땅히 정상적인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 말만 번지르르 했고 아무것도 결국 하지 못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냉철하게 보셨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 하에 검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점점 더 그 검찰의 정치화 그 검들이 굉장히 심화됐고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일부 검사들 수사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젊은 검사들의 어떤 좌절감 그리고 검찰장 자체가 더 이상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떤 검사들 스스로도 좌절하고 또 어떤 몰락 내지는 이런 대폭적인 구조 변화들이 좀 앞당겨지는 역설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그 정치화됐고 대통령실에 종속되는 그러한 패턴으로 보여줬고 그것들은 인사와 수사에서 그렇게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지만 검찰에 계실 때 그래도 검사들 나름대로 기계 있고 뭔가 제대로 정의를 위해서 일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검사들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사적으로 이제 일부 그런 어떤 고통들 그런 의사를 피력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좀 앞장서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이른바 용기 있는 검사들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검찰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결론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조그만 기계가 있는 검사라도 그 조직에서 생활하고 물들다 보면은 완전히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많이 보셨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구조와 권한의 문제인데 그걸 흔히 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그 검사들의 어떤 자리,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뒤로 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대통령 하나 배출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이란 직위 자체가 준법과 법치의 상징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런 기재가 있는데요. 정말 공정과 상식, 정의를 내세웠던 검찰 조직이 정말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 반칙과 규정 위반과 법률 위반의 것들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라는 점들은 놀라웠습니다. 법률가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에 명태균 씨라고 하는 분이 개입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아마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공천을 주고 당선되기 쉬운 창원에 보궐선거에 나가게 해서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내가 당신 국회의원 당선시켜줬으니 세비를 받으면 그 절반씩 나한테 이론 한 장 안 틀리게 꼬도박도박 입금을 시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녹취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이제 뭐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죄 유형들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들, 특정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뭐 이런 지위라든가 이런 약속들, 이익 제공들이 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관련해서 각종 이제 중요한 게 왜 그러한 범죄의 그 동기, 배경들이 중요한데 보통은 대부분 이제 돈이죠. 돈의 그 흐름들을 뭐 계좌라든가 내지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와 관련된 뭐 뇌물수수라든가 각종 관련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행위들도 뭐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범죄 유형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돈이 이렇게 오고 간 정황이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그거는 또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런 점도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막 알려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수사기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수사로 뭐 현재 뭐 탄핵 관련 논의도 그렇고 수사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확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의혹 수준의 뭐 이런 얘기들만 해서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 하시고 힘드신데 진척이 돼야 되죠. 지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자료는 뭐 계좌 추적 내지는 구체적으로 통화 내역 조회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현재 이제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퇴직자도 포함합니다. 뭐 그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뭐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직접 수사. 예. 그 관련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죠. 네. 그 밀행성이라는 이유로 수사 기록을 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 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또 어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녹취를 들어보면 이원모, 김대남 건도 그렇고 도처에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김건희 그 일반 사인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어떤 그 인사와 자리, 뭐 흔히 캐비넷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 통치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는 사실은 캐비넷 등을 비롯한 그 정보 내지는 수사권, 검찰 수사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근거 없는 두려움 내지는 불평등한 취급들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건희 그 대통령 부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흔히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하고 정치, 경제 공동체라고 하지요. 그러면 국가의 물론 검찰총장 시절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으로 관여하였는지 대통령도 그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로 나아가는데 방임하였는지 이를 뭐 형법적 관점에서는 공범의 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한 목소리라든지 이런 물증은 현재 없거든요. 혹시 이런 경우에 이 3자와 통화한 내역 이런 것은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까? 그 제3자가 이제 통화자 사이의 것들을 이제 감청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어서 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피고인이 동의하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통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한 경우는 증거 능력은 그 부여됩니다. 그 통신 그 비밀보호법상, 통비법상의 감청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 동의를 받아서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 가사 뭐 그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나 어떤 그 독취록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 조사의 질문 사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그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면 또 유력한 정황 증거로도 활용될 수가 있어서 녹취록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이렇게 딱 재판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딱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분명한 범죄 혐의가 있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딱 맞는데 딱 떨어지는 증거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결단을 하시나요? 이제 주로 이제 당사자 피고인들이 이제 부인할 때 이렇게 이제 비롯되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일반 형사범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은 죄질에 안 좋게 평가를 해서 범행을 부인해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래서 형의 집행유예를 안 하고 뭐 실형을 선고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강한 쪽으로 물론 전통적인 일반 뭐 살인 강간 강도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뭐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도 있지만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굉장히 범행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유죄로 가는 경향들이 높은데 이른바 뭐 특권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은 이제 그 대형로 범의 변호사들이 이제 정관 변호사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되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진실을 파악하기 하면 할수록 검찰이 재판을 지배하는 그 구조로 되게 마련입니다. 어느 한 기록의 어느 한 모퉁이에 있는 편집됐을지도 모르는 진술 하나 가지고 유죄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인하는 사건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권오수 회장인가요? 예. 사전에 굉장히 친밀한 또 금전 수수까지 오고 갈 정도로 그 회사 이사라는 직함을 얻을 정도의 지위라는 유력한 간접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20억이 넘는 23억 그 모녀를 합치면 23억이 큰 부당이득 금액이 존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매도 매수 주문을 낸 자료들이 있다라는 이런 간접적인 사실들이 있으면 뭐랄까 이거는 주범임이 확실하다라는 어떤 상식에 부합되는 그 결론으로 갈 수 있는 저는 그것을 용기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용기의 영역과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같은 경우에 그 범행을 부인할 때 그 공소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그런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서 용기 있게 유죄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의 그 판사님의 그런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것을 또 어떻게 하기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 검사가 불기소를 했을 때, 예. 무혐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통제 수단이 현재 우리나라에 그렇게 특별히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면 기판력도 없고 일사부재리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뭐 새로운 증거나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은 그런데 실제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마치 확정 판결인 것처럼 종국 판결인 것처럼 그 기소가 안 이루어지고
법원에 있는 판단들도 그에 기속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의정부 지원인가요? 거기에서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최은순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사기 혐의를 뺐잖아요. 네, 네. 사기죄를 빼고 네. 나머지 것만 갖고 기소를 하니까 그때 그 재판장이 왜 사기죄를 뺐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보도에서 네. 봤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사기죄를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냐 포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건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합니다. 예. 그 이제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그 기소된 검사가 기소한 걸 가지고 수동적으로 이제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이와 관련되는 사기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소장을 추가하라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는 공거주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사가 기속되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고 그 이제 공판 조서에 그 남게 되고 그 개중에 그 과거에 이제 어떤 전통적인 판사들은 이제 검사가 이게 번연히 보이거든요. 예. 뻔히 이제 이 기록의 전체를 보면 증거조사 결과 이분 분명히 유죄인데 마땅히 그래야지 그게 정의잖아요. 그렇죠. 정의잖아요. 예. 지금 국민들이 답답한 거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저 범죄, 증권에 굉장히 평생을 종사해온 사람 이거는 명백한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행위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답답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의감들에 따라서 가사 검사가 그 부분을 뺐다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이 판결문을 쓸 수 있잖아요. 판사들이. 예. 양형 이후에 쓰는 거죠. 양형 이후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런 뭐 사기죄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찬반향론은 있습니다만 사기죄 부분도 있지만 이래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중형으로 가는 양형 이후에 쓰는 등의 행위들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찬반론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 이런 판결문의 기재지요. 겨우 이제 최선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뻔히 이 죄가 보이는데 검찰이 봐주기 위해서 그 죄는 적용 안 하고 이것만 적용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죄의 형량이 더 높은데 그걸 선고할 수 없으니 그냥 다만 이쪽에서 구형한 것 중에 최고 형량만 그냥 선고하는 걸로 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 이제 민사재판에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느 신문에도 보도된 것이니까요. KT 관련 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처분 자체가 이제 본부에서 내려온 것인가 아니면은 그 지사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쟁점이 됐었는데 번연히 이제 당사자들은 부인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직권으로 실제 필요한 증인들을 증인 조사를 해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판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되신다면 조금 공수처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공천 개입 의혹을 좀 들여다보겠다고 했거든요.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대하십니까? 공수처장의 이제 애초에 처음에 이제 할 때 모습보다 지금 상당히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그 관계를 맺으시면서 예. 또 인력 증원 등의 이제 법안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이제 공처가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하겠다 내지는 상당한 이제 조사들을 통화 내역 조회들을 아마 이루어진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근본적인 결정 정말 이런 부분들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력과 그 정도의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예속돼서 꼼짝하지 않고 경찰은 눈치 보고 있고 공수처도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는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아주 추상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국민들이 하셔야 되죠. 그리고 현재로서 대안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건 특검이죠. 특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수처도 지금 하는 것들은 유의미한 것들은 자료들을 수집한다는 거. 예. 수사를 미진하든 어찌게 속도가
미진하든 지지부진하든 간에 그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다는 거, 그것은 언젠가 기록으로 남아서 그 특검의 자료 내지는 뭐 헌법재판소든 여러 가지 그 뭐 과거사를 정리하는 과정이든 역사 속에든 간에 그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 특검 등의 형태로 그 구체적인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혹시 그 과정에서 아까 녹취록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 내부자 내지는 의인들의 그런 제보와 희생들이 또 반드시 예기치 않게 뒷따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변호사님께서 대검 감찰부장으로 계실 때 네. 수집했던 자료, 네. 증거, 물론 대검 감찰부장 시절 또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도 쓰셨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뭔가 중요한 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 아직은 공개하기 힘들지만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뭐 일단 제 직무상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직무상 비밀이지만 국민들이 알지 못할 그런 자료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정 정도 시기가 지난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어떤 확인되지 않은 뭐 검찰의 비위, 범죄들 또 뭐 사생활의 영역들이 조금 뭐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또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또 침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런 정보들은 기억들 이런 자료들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네.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밝히기는 밝히셨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밝은 세상이 오면 거기에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으실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저는 이제 직무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일을 한 것이어서요. 그 대검 감찰부에서는 이제 정보 그 각 이제 대검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범죄 정보, 내부 정보들을 수집하는 별도의 수사관들이 존재해서 그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축적된 자료들이 있고, 예를 들어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기록들은 그대로 행정사건에 있는데 그 기록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어떠한 내부의 어떤 검토 보고서들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행위들이 있었고, 저는 뭐 그 직권남용 행위에 명백히 구성하고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여서 그 자체로도 그 형사재판부에 따라서 실형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주 사실은 아주 많은 범죄와 비위 행위들이 있지만 실제 증거가 있어서 처벌에 이를 만한 사건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영역이어서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 말씀까지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와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고 손준성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한동훈 당시 검사의 그 관여 여부도 공범관계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네, 거기까지 제가 국회에서 증언했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이 지시했고 그에 따라서 고발 사주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국기문란의 행위여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제 지나고 나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제가 경험했던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뭐 거기에서 이제 수심이 이제 검찰이 운영하는 운영회가 어떻게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채널A 사건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단적으로 쉬운 표현을 하면 기자한테 무슨 비위 정보 수사 사항들을 알려주고 비위 정보를 좀 가져오면 그걸 빌미로 해서 이른바 진보 진영의 뭐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를 가고 언론에 보도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 어떤 범죄와 비위의 징계 사유의 성격을 규정한다라고 하면 이 자체도 문제이고 또 그거를 그 덮기 위해서 본인과 한동훈
이렇게 그 관련되는 채널 A 사건들을 덮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어떤 지휘권들을 남용해서 감찰권이 이미 개시된 감찰 개시를 방해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스릴러나 드라마에 나옴직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독특한 캐릭터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수동적인 방어의 것들이 있지만 고발 사주는 실제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4월 10일 날이 총선인데 4월 2일 날 그 대검의 가장 어떤 정보 능력과 두뇌가 뛰어난 특활비도 많이 집행되는 수사정보정책과실에서 대대적으로 검찰 조직들이 나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집권해 가는 과정에 이루어낸 이 공격적 성격의 국면의 전환이잖아요.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이 정부 부서의 행정기관의 일개 부서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치명적이고 막강한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행위에 나선 거는 민주주의의 적이죠. 적이죠. 그래서 있어서는 그거는 그 범죄의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샅샅이 바뀌어서 척결해야 되죠. 그리고 후세들도 교육을 해야죠.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야 한다. 나치 전범에 대해서 독일이 철저히 반성하고 해마다 교육하듯이 일본하고 전혀 다르죠.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독일은 그래서 그나마 그 유럽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경제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고발사주 사건은 그 범죄의 성격, 관여자, 그 본질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그 정당한 정의를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판단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다립니다. 네, 예상하지 못하게 빨리 오리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정말 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대검 감찰부장으로 계실 때 검찰 인사에도 김건희가 개입한 그런 정황들을 좀 느끼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뇌물수수 관련해서 정치 경제 공동체 이런 개념들을 당시 이제 특검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안에 낸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승인된 이런 개념들이긴 한데요. 실제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중요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였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 행위에 나아가는 것들을 방임하였거나 이런 표현들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던 지금 현재 뭐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인사잖아요. 예. 공천은 왜 그러냐면 의회 민주주의잖아요. 정당이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있잖아요. 물론 뭐 당선인 신분이어도 인수위도 따르고 많은 경우도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대통령은 준법과 법치의 상징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입니다. 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중요한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중에 가서 뭐 지역의 어떤 공약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정책 중립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사회의 어떤 견제망들, 비판의 망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도 뭐 당선된 지 한 달 국회의원이 된 지 다시 재선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와 국회의원들이 정말 단임을 내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온몸을 던져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재선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미에 대해서 온갖 지혜와 온 힘을 다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거라든가 내지는 지금 대검에 근무할 때 검찰의 일들에 대해서 그런 정황들이 있으셨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밝히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저 말고 많은 검찰들은 그 어떤 의사결정들 관해서 고위 검사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문한 내용들이어서 네. 예, 아니 말씀하시기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기는 네, 했는데 이제 혹시라도 인사철에 네.
아무개가 윤석열 총장의 와이프한테 투서를 하고 뭐 민원을 하고 편지를 하고 뭐 접대를 하고 뭐 선물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를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런 게 감찰부로 접수된 사건이 혹시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막 이렇게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아셔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한 맞다. 말씀을. 어떻게 예.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 그 의사결정 과정에도 보지 않으셨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아실까? 아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와 환경과 의사결정들의 그 생활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짐작하실까? 이래서 그래서 국민들은 훨씬 더 위대하다. 조금 느리지만 예. 일정 정도 사실과 정보들이 주어지시면 현명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하신다 이래서 전 국민들이 상식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답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요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뭐 그 최재형 목사님, 최재형 목사입니다. 그분에 예. 대해서는 뭐 혐의가 있는 쪽으로는 뭐 그런 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요. 뭐 각종 뭐 주거 침입이든 뭐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에도 주거 침입 이렇게 좀 편면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수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건 검찰의 치명적인 거죠. 불공정한 거죠. 그 최 목사 고객에 대한 결론이 뭐 불리하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뭐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결론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심위 자체가 기존에 그 태생 자체가 이른바 뭐 특권층의 방패막들이라고 구조적으로 그렇고요. 그 구조 자체는 구성의 그 위원들로 들어가 있는 풀 자체의 선정 그 풀 자체도 그렇고 그것들을 이제 구성할 때 그 추첨도 구체적인 선별들은 예를 들어서 전화했는데 뭐 처음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나오지 마시오라는 거하고 나오시오라고 하는 건 좀 틀리잖아요. 그리고 그 위원들의 성향들은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 과거의 결정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어서 구성 자체도 기조부 총괄 내서 현재 뭐 구체적인 그 기조부하고 정책 기획과장의 뭐 경력 등을 활동들을 살펴보거나 또 자료들도 일방적인 어떤 자료만 제공되거나 그걸 진행하는 사람 위원장 자료에 따라 기속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국민들은 관대하셔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기대하실 수는 있지만 네. 하하하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힘이 좀 빠집니다만. 아닙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예. 또 그 위원들은 또 개중에 예. 또 성실하게 또 논의를 하고 또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걸 또 경험하시고 뭐 비밀 준수하라고 막 또 이렇게 막 뭐 단도리를 하겠지만 검찰의 용어로 그렇겠지만 또 그 진실들을 또 여전히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는데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향님께서요. 검찰의 심장부에서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는 내내 가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 무서움을 새삼 느꼈습니다. 부장님의 진실과 검찰의 과도한 권력의 어두움을 밝히시려는 절절함에 더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독후감을 주셨고요. 김영아님, 서점에서 검찰의 심장부 어제 구입했습니다.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우리 변호사님 지난번에 왔다 가신 뒤로 참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또 정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 하는 말씀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자리와 이익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러한 과정들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거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법관, 제가 재판연구원 갈 때 대법관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또 헌법재판관, 또 검찰총장의 이런 자리와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은 그 자리는 어떤 거냐면 그 역할이죠. 그게 이제 헌법 체계 내에서 민주주의 발전, 국민 개개인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사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고 자리는 내가 획득해야 될 자리가 아니죠. 공천 개입도 그렇죠. 그 운이 됐던 그 이모 이런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은 자기의 자리가 아니고 이분은 그 역할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과 결의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봅니다. 무슨 자리 뭐 되고 이런 말씀들이 아까 대화 중에 얼핏 스쳐가신 것 같아서요. 말씀을 더 이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십니까? 그 자리와 역할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도 꿈꿔보셨고 헌법재판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다 하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라는 생각이다라고 맺으려고 말씀을 시작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조금 저는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저와 같은 변화들을 이끌어 갔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 있는 분들이 대법관이 되고 싶어 하고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숨길 수 없는 속내입니다. 그 조직 내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러한 자리와 돈과 이런 자리들은 일시적인 편익을 추구하고 나도 모르게 추구해야 될 대상이지만 근본적으로 할 것들은 그 역할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헌법이 선언하는 진리와 영원한 그런 길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가치들, 법률가는 그러한 가치들, 헌법의 이념들을 또 잘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역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적인 것들은 없는 상태로 계속 본인들을 단련해 나가고 활동해 나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힘을 주시는 분들은 아까 댓글 주신 분들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리와 역할 말씀하시는데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쓴 책에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있죠. 청직이요? 예. 그러지 않으셨던가요? 기억은 없는데 아마 그런 취지로. 소명이라는 뜻으로.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아니, 저희 그냥 임무 정도. 어떤 자리를 우리한테 이렇게 맡게 해 주셨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본인이 단련되는 거, 그리고 그 미래에는 더 잘 될 거라는 믿음들, 그리고 국민의 도도한 흐름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한 생에 대해서 담담해지는 것, 그리고 형식적인 법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무엇이 올바른지 그 깊게 탐구하는 것, 사회적 약자의 그 고통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것, 이런 그냥 제가 살아온 삶은 어찌되었건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 삶을 꽤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영역에서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도대체 윤석열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어떤 자리로 생각하는 것일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도대체 뭘까? 이게 인기는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방금
한동수 변호사님이 하신 그 말씀 더 좀 깊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의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에서 거기 성장해 간 그 분이어서 그 검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특수부 검사로서 그 체화됐고 또 한편으로 결혼이라는 과정에서 또 같이 그 부분들이 좀 맞물려 내면서 여러 가지 보수 언론, 여러 가지 재반 세력들이 함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김일웅님, 연장 방송하면 좋겠어요. 이분의 말씀과 생각이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지요. 이상부님, 한동수 변호사님 보면 동해바다처럼 깊고 넓고 맑음과 같은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러시죠? 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신 한동수 변호사님 두 번째 만나봤는데 만나볼수록 그 깊이가 더욱 느껴지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2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동시 접속해 주셨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